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1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 주제는 자본구조이론입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쓰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12주차 자본구조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자본 비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그 자본 비용은 일단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자본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크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예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원천별 자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하려면은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그에 대해 자본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자기 자본 비용이 됩니다. 그럴 때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할 때는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산출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은 CAPM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하는 기대 수익률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함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 20억의 돈이 필요한데 10억은 자기 자본으로 그리고 10억은 나머지 10억은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다. 이럴 때는 평균을 내야 돼요. 그 평균한 값이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영어로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에서 WACC라고 하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는 기업 가치 또는 투자안의 가치와 역관계에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라 하면 바로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와크로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값의 구조를 갖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와크가 작으면 기업 가치가 커지고 와크가 크게 되면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역관계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자본 구조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 구조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구조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하는가를 의미하는 건데 부채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완전 자본시장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먼저 완전 자본시장을 전제로 자본구조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자본시장이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더해서 불완전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구조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는가 어느 수준에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가 자본구조의 기초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부채 사용의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그 다음에 완전 시장에서의 자본구조이론, 불완전 시장에서의 자본구조이론, 그리고 최적 자본구조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본구조의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본구조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재물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재물 에버리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금액,
부채 금액 자체로 그 어느 정도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100억의 부채를 쓰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재무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것이 삼성전자에서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금액으로만 나타내면은 좀 그 기업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을 거다라고 해서 자본과 부채 비율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를 나누기 자기 자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100%다 이러면은 부채와 자본이 똑같다는 거고, 또 200%다 이러면은 자본이 1이면은 부채가 2가 돼서 2배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자본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거를 V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대조표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를 V, 여기를 B, 여기 S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체 V 중에서, 전체 V 중에서 총 자본 중에서 부채의 비율, 그러니까 V분의 B를 재무 레버리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이게 자본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자본 구조 이론은 그럼 뭐냐? 자본 구조 이론은 부채 수준의 차이가 와크에, 그러니까 와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왜 기업과 와크를 같이 나타내냐면, 항상 기업 가치를 V라고 표시를 하면은 V는 미래에 주어지는 현금 흐름을 와크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수준의 차이, 부채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가 이것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에 영향을 준다. 그럼 당연히 이것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요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주어졌다고 보고 와크에 영향을 주면 V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관련 이론이고요. 영향을 준다, 관련 이론입니다. 그런데 양의 관계는 부채를 쓰면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음의 관계는 부채를 쓰면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부채를 왜 사용하느냐?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말고 왜 또 부채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채 사용 효과는. 그래서 첫 번째, 자본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으로 나뉘어지죠. 타인 자본 비용은 그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차입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에요. 자기 자본 비용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자본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고요. 이제 투자자의 입장을 봅시다. 투자자의 입장. 투자자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그런 투자자는 은행이죠.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 금리로 빌려주죠. 은행 금리가 5%라고 해봅시다. 5%. 그러면은 기업은 투자자 은행에게 5%의 자본 비용을 제공을 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자 중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은행처럼 5%의 자본 비용을, 5%의 수익률을 목표로 주식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은행금리 5%보다 훨씬 높은 금리, 예를 들어 15%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겠다 라고 해서 더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회사에다가,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이고 그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 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은, 은행은 왜 5%만 기대를 하느냐? 그것은 은행의 이자를 갚지 않으면은 기업이 파산을 해요.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은행 이자를 먼저 갚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주거나 시세 차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은 더 위험한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타인 자본 비용은 좀 위험이 작고, 그러니까 위험이 작으면은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높으면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맥주의 알코올 도수가 5%고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20%다 라고 하면은, 이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5%는 은행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채권자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주는 것은 5%이지만 주주에게 주는 것은 2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채권자에게 은행에 주는 금리 5%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주주에게 준다면 그 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를 계속 우리 주주로 잡고 있으려면은 은행 금리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 자본 비용은 위험이 작고 자기 자본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항상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좋게 나타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용 5%고, 타인 자본 비용 5%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20%라고 합시다. 맥주와 알코올 도수대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요거는 조금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평균을 낼 때 5%의 비중이 더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소주로만 가득 찼다 하면은 20% 아닙니까? 알코올 도수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맥주를 부으면은 점점 더 부채를 사용하는 게 돼요. 그러면 전체 알코올 도수가 점점 더 낮아지죠. 그것이 바로 부채 사용에 좋은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를 사용하면서 나쁜 효과는 뭐가 있을까?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요, 재무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인데 저 회사가 자꾸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부채 비율이 100%, 200%, 300%, 400%, 1000% 막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나는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질 않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주식을 내다 팔아요. 내다 팔려고 하니까 주가는 이제 그렇게 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미래 배당액을 바로 자기 자본 비용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올라가요. 자기 자본 비용. 그래서 부채 사용으로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하면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V가 와크를 가지고 미래에 들어온 영업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건데요.
부채를 사용하면 재무 위험이 증가해서 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주가는 하락, 자기 자본 비용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 비용 상승해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하려면은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평균이 와크인데 와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와크가 올라가면은 기업 가치는 감소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거를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부채 사용으로 위험이 증가하면서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사용으로 인한 두 가지 효과를 살펴봤죠. 좋은 효과는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채 비용의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그래요. 저렴. 그러니까 저렴하다 이러잖아요. 낮다. 그것처럼 부채 비용이 낮기 때문에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 그것을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하고요.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는 바로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 부채 사용에 따른 재무 위험의 증가로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 자, 부채 사용의 그 두 가지 효과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전 시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완전 자본 시장 또는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세금이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주식을 사고 파는데 거래 비용도 없고 정보 비대칭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다. 이런 시장을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해요. 벌써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비현실적이죠. 세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거래 비용도 존재하고 정보 비대칭도 다 존재한다. 그렇지만 왜 이걸 하냐? 완전 시장에서의 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불완전한 현실 자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 구조, 즉 부채 비율은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또는 기업 가치에 관련이 없다. 바로 이것이 그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에요. 다시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란 자본 구조가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런 것이 기업 가치나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모디길리아니하고 밀러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처음 발표했어요. 그래서 MM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MM 이론. 이 두 사람이 발표한 이 이론을 근거로 추가되면서 더 이론이 발전을 해서 현실적 자본시장을 설명을 하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을 전제로 부채 사용은 기업 와크, 가정평균 자본 비용이나 또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냥 주장만 한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즉 어떤 얘기요? 부채 사용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것은 바로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와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가 똑같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가 5가 되면은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제로가 돼요.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가 13이 됐다. 그러면 나쁜 효과도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역시 또 제로가 된다.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을 그림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 축의 부채 비율입니다. 이쪽 축의 부채 비율.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와크예요. 와크. 가중평균 자본비용. 즉 부채를 많이 써도 와크는 이렇게 일정하다 이거예요. 수평선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채를 하나도 안 쓸 때도 와크는 이렇고, 부채를 중간 정도 써도 와크는 같은 높이고, 부채를 많이 써도 또 똑같은 높이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의 차이가 와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에 대응되는 그림을 똑같이 그려봐요. 이쪽 축이 부채 비율이고요. 이번에는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가 부채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왜 일정하냐? 이게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것과 와크와 기업 가치는 역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은 이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완전 시장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세금도 있고, 주식을 사업할 때 거래 비용도 들고, 또 정보를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이런 것이 불완전 자본시장이에요. 완전 자본시장보다 더 현실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불완전 요인 중에서 제일 먼저 대두된 세금을 가지고 얘기를 봅시다. 세금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제 불완전 요인이에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또 하나 거래비용. 이건 이제 그러니까 거래비용이 더 큰 개념이고요. 파산비용이 거래비용의 한 종입니다. 그래서 파산비용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그거를 파산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정보 비대칭은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정보 비대칭 요인이 발생시키는 건데요. 이런 요인들을 하나씩 고려해 가면서 그 자본구조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첫 번째 법인세입니다. 불완전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죠. 이 법인세가. 그래서 MM이 앞에서 1958년에 그 MM의 무관련 이론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기업 가치나 와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을 발표했다가 이 사람들이 5년 지나서 더 공부를 해서 만약에 거기다가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러면서 논문을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MM의 수정이론이라고 해요. MM의 수정이론. 그래서 MM의 수정이론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면은 이것이 세법상 손금 처리가 돼서, 비용 처리가 돼서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서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할 때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까지 감안해서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시장에다가 이거를 추가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부채의 나쁜 효과가 마이너스 5, 좋은 효과가 플러스 5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완전 시장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세가 있다면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자 비용이 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부채를 많이 쓰면은 이자가 더 커지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더 커지죠. 그래서 부채의 나쁜 효과에다가 부채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나쁜 효과에다가 그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만약에 2라면은 2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채의 나쁜 효과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좋은 효과는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쓰는 것이 더 좋게 되겠죠. 이때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5인데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니까 이건 좋은 효과느냐?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요.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완전시장에서는 부채의 나쁜 효과와 좋은 효과가 똑같았지만 법인세를 고려해서 MM의 수정이론이 말하는 것은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 법인세를 감안한 불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 MM의 수정 이론이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분석. 그러면은 이쪽 축에는 부채 비율이고요. 이쪽은 와크예요. 와크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죠.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보다 좋은 효과가 크다? 그것은 부채를 많이 쓸수록 와크가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와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와크가 내려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와크의 우하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MM의 수정이론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대응되게 기업가치를 나타내면은 기업가치는 부채를 사용을 할 때는 기업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크가 내려가면은 기업가치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MM의 수정이론을 그림으로 분석을 하면은 부채 비율과 와크의 관계에서는 우하향, 부채 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에서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입니다. 불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은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 비용. 아까 세금, 거래 비용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보 비대칭.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것이 안전시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요 세금, 법인세를 고려해서 MM의 수정 이론을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거래 비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거래 비용으로 추가된 것이 바로 파산 비용이에요. 이거는 크라우스와 리첸버거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 이거는 파산 비용을 고려해보자. 자본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파산 비용은 직접적 파산 비용과 간접적 파산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직접적 파산 비용은 파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적 비용,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파산 과정을 맡겨야 돼요. 그냥 파산한다고 나 혼자 그냥 파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법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안 팔리는 재고를 떨이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값을 못 받으니까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 파산 비용이고 그리고 기업가치 한 6%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적 파산 비용은 파산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아직 파산 안 했는데 그런 파산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거래처가 그 거래를 안 해요. 저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다 이러면은 거래를 피하죠. 그리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적 파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 가치의 한 11%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산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법인세의 파산 비용까지 고려해서 만든 자본 구조 이론이 파산 비용 이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크라우스와 리첸버거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처음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부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파산 비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처음 1억의 부채를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1억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억의 부채를 쓰면서 이자 비용을 내게 되는데 그거는 손비 처리가 되니까 세금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효과가 크죠. 그러면은 와크는 감소하고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채 수준을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파산 비용이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보다 더 크게 음의 영향을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1억 원의 부채를 쓸 때는 파산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100조를 부채를 쓰고 150조, 160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파산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파산 비용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드는 부채 수준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최적 자본 구조라고 합니다. 최적 자본 구조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라고 해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 그래서 어떤 부채 수준이냐면은 와크를 가장 작게 만들고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드는 부채 수준. 그거를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라고 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똑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앞서와 같이. 파산 비용이로는 파산 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에다가 파산 비용을 추가로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채 비율이 되어 있고 처음에 부채를 사용할 때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와크가. 그러다가 어느 수준부터는 파산 비용이 영향을 미쳐서 와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와크예요. 이쪽 축이 몇 퍼센트로 나타내는 와크. 그리고 이쪽은 기업 가치인데요. 기업 가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여기에 대응해서. 왜냐면은 와크와 계속 얘기하지만 와크와 기업 가치는 역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와크는 내려가다가 왜 내려간다고 했죠? 이자 비용이 감소 효과 때문에 내려가다가 이때 왜 올라가냐면은 파산 비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와크가 올라가는 거죠.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대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준이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150%인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요 150%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자본 구조다. 최적 자본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본 구조란 부채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구조 이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채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부채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에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완전 시장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다 이거예요.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의 크기가. 그러니까 와크나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법인세를 고려하면은 부채 사용이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크가 감소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V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는 그림이 이쪽이 부채 비율이면은 이쪽이 와크다 라고 하면은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리지만 법인세를 감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죠. 기업가치가 이 기업가치가 아니라 와크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기업가치는 증가하는 거죠. 파산비용으로는 파산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법인세와 법인세에다가 파산비용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채 사용으로 해서 기업가치가 와크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바로 최적 자본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부채를 조금씩 써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라고 해서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까? 부채를 씁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기업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부채를 쓰자. 바로 요 정도의 부채 수준. 그것이 바로 최적 자본 구조가 됩니다. 자본 구조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당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배당 수준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소개하고요. 이번과 똑같이 완전 자본 시장이냐 불완전 자본 시장이냐를 구분해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주주부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현실적으로 배당 정책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